그동안 이제 바쁘시 말해서 구성하고 이렇게 참석 발표하시려고 오신 내분과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섹션 대주제는 물산업과 탄소 중립 그리고 메탄가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발표, 우리 한준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수산공사의 이수진 회장이십니다. 리브스코리아의 허재선 이사십니다. 제페톤즈의 전수지 대표입니다. 이 이름이 진짜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발표 주제는 4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국가물산업 탄소 중립 지원 전략에 대해서 발표하고 스마트 산소 구축과 탄소 중립, 그다음에 하체장 운영 지원 시스템,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시간이 15분인데 시간은 좀 준비해 주시고 토론 시간은 별도 없고 발표 후에 질의응답을 받는 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황준석 차장께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공단 국가물산업 사업단 황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까지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이 실현돼야 됩니다. 이러한 지나는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환경공단과 국가물산업 클러스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클러스터에 대한 소개는 좀 스킵을 하고요. 시험을. 탄소 중립과 종합바이오 그리고 지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상쇄량을 가스마이너스 제로를 만들어서 넷제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CC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를 배출하지 않을 것인가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1년 9월 23일 이미 탄소 중립 기본법으로 법 제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2050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2030년 2030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에서보다 14% 이상 상향 조정했는데 약 지금 2018년 대비 배출량 대비 40% 절감하는 것으로 2030년에 그렇게 선언을 하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26차 COP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대 메탄 세약에도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메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CO2밖에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메탄은 대기 중에 그 온실가스 중에서 약 14%를 차지하고 대신에 지구 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21배는 높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2020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환경공단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자연 친화형 스마트 물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넷제로 실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한국환경공단을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탄소 중립 지원 전략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스마트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침수 예방, 악취 관리를 위한 스마트 하수관로, 그리고 지능화된 하수 처리장 구축을 위한 스마트 하수 처리장,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통틀어서 하수도 시설 자산 관리까지 있습니다. 3,600억 원 정도 예산 규모로 해서 지금 2024년까지 총 33개 정도 처리 시설에 적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생태 공장 구축인데요. 그 기업들이 특히 오염 배출물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못하는 그 법 제안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자연순환형 그리고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스마트 생태 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당 최대 10억 원, 2022년까지 총 1,01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하페스 에너지 했습니다. 폐열로 치부되던 하페스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그것을 하페수 에너지를 히트펌프를 통해서 지역 난방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랑성 조사 설계 실시할 예정이고 2026년에 본격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통합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 바이오라 하면은 저희가 하페수 찌꺼기라든지 가축 분뇨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바이오매스이기 때문에 전기성 소화를 통해서 이 바이오가스를 발현시키는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단독 소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이상 섞어서 하는 것이 이 통합 바이오에 대한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무기성 폐자원은 대표적으로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 음식물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바가 어떻게 되냐면 생활학 하수과에서는 하수 찌꺼기, 폐자원 에너지과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문화계 정책과에서는 가축 분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무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재정과 설치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술적과 그리고 재정적으로 경제성을 검토했을 때 기술적으로 보시는 표와 같이 이 소화가 잘 되는 영양 조건입니다. 전기성 소화가 잘 되는 영양 조건에서는 pH라든지 알칼리도라든지 유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음식물과 가축 분뇨 그리고 하수 찌꺼기는 각각의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서로 최적 조합을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최고의 그런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템플레이터 테스트 같은 걸 증명해서 우리가 한다면은 당초에 한 35%의 소화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55% 이상 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거기에 따라서 부산물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술적 필요성이고 경제적으로는 개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하면은 이 규모의 경제가 제공돼가지고 시설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한 20에서 30% 절감 가능합니다. 국내 3대 유기성 폐자원 발생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가축 분뇨가 7,000톤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높고요. 서울시라든지 이쪽에는 가축 분뇨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라든지 내려가면 갈수록 가축 분뇨가 많아지는 것은 인구 밀도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하게 유기성 폐자원은 증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수 찌꺼기의 경우에는 2011년 대비해서 2019년도에 무려 36.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축 유기성 폐자원은 평소에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가스를 많이 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이 에너지가 하는 것은 고작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통합 바이오를 통해서 에너지화를 좀 장려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문제점을 다 감안했을 때 결국에는 통합 바이오가 답이다는 전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바이오가스 시설 혈량은 어떨까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약 110개소의 바이오가스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통합소화는 한 46개 정도 되지만 이것도 좀 통합소화라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는 통합소화의 모든 사례를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서산에 있는 이 기존의 처리시설에다가 가축 분뇨, 음식물 폐기물 그리고 하수 찌꺼기 축구까지 합해서 한 하루에 32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바이오가스가 약 8,334노르마리 빵미터가 하루에 생산되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10억 5천만 원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시설비 측면에서도 약 160억 원 절감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통합바이오의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30년까지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바이오 했을 경우는 약 95개소를 지금 확충할 예정에 있고 4조 4천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통합바이오가 끝이 아니고 통합바이오를 통해서 바이오가스가 많이 생산되면은 이것들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수소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생산 과정은 정제 고품질화, 그러니까 고질화 공정입니다. 메탄 순도를 96%까지 올리는 공정이고, 그 다음 수소 추출은 이 계질화,
이 96% 메탄에서 수소만 분리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까지 이용하는 것인데 약 27개소 1조 9천억 원 정도 투입해서 한 하루에 98톤 정도 수소를 생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것 같이 수소를 고지하고 개질하는 공정에는 필연적으로 CO2가 분배됩니다. 이 바이오가스에서는 약 40%가 CO2예요. 그리고 CO2에서 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 개질하는 과정에서 CO2가 생산됩니다. 그 CO2를 저희가 이제 날아가면 또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되기 때문에 이 CO2를 이 카본 캡처, 유틸라이제이션, 스토리지 하기 위해서 그 CO2를 드라이 아이스나 그리고 탄산수 제조 공정에 공급할 수 있도록 포집하는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개질화 시범 사업인데요. 창원시에 있는 떡동 하수처리장입니다. 이미 하루에 한 2만 5천 노르마리 빵미터의 바이오가스가 생산 중인데 이 바이오가스를 4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소를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수소가 하루에 한 2.5톤 정도 만들어지는데요. 하루에 수소차를 한 55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이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 센터에도 이미 종합바이오를 통해서 바이오가스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한국공정공단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발전시켜서 바이오가스를 고지를 하고 수소 개질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33만 6천 노르마리 빵리터의 바이오가스를 수소화시키는 공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2,800원 정도의 그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지원 전략입니다. 국가문사를 클러스터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일단 스마트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형 상수도 그리고 진행 하수도 관리 체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한국형 디지털 기술을 발굴할 것이고 그리고 실증 플랜트 자료를 실시간 공개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증 플랜트에서 스마트 자산관리까지 도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은 물리술 농동용 디지털화 지원 사업입니다. 뒤에 이것을 구례 대표님께서 기사님께서 발표하셨는 농동용 기술을 21년도에 한 5개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CPS 기반의 이제 가상형 처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정수 실증 플랜트에서 가상의 실증 플랜트를 만드는 거죠.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학습을 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 노련한 경험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가스 처리장, 정수 처리장들이 실질적으로 초급 운영자도 이 CPS에서 주는 솔루션과 다양한 트러블 대책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CPS는 미래적이고 선도적인 기술로 도입될 기술입니다. 다음은 탄소 중립법인데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에너지 저감 기술도 사업화 지원하고 그리고 신재생 생산 기술을 발굴하고 그리고 물산업의 탄소 중립 기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외국산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지원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탄소 중립 물기술 제품 지원 사업인데요. 예상 규모는 20억에서 60억 정도이고 바이오가스 수요 전환 같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그리고 CCUS 같은 온실가스 저감 물산업 제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상하수도 기자재 효율 평가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냉장고라든지 전력기는 에너지 효율 평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기자재는 에너지 효율 평가 등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효율 평가 등급을 7가지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이것들이 널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써서 결국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가 상하수도 그런 유틸리티 기반 시설에 적용된다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 시설의 실정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한 수산바이오라든지 전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사 사업으로 서울시, 부산시하고 협업을 해서 기업들이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것들을 분산형 테스트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협업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에너지 융합 넥서스 센터 구축인데요. 1단계 과정에서는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저희 클러스터에는 아직 소화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조를 구축할 예정이고 또 소화조 구축된 소화조를 통해서 기업들이 기술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저희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CPS도 도입돼야 되고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합해수 쪽에다 줘서 겨울철 치사는 그리고 아나목스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중류수 파워를 가운데 활용을 했었고 이때 보이는 것이 이제 우리 클러스터에 도입된 물 에너지 자원 넥서스 구축 모델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에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전혀 질문이 없는지. 예. 아마 우리가 아마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아마 환경 이쪽 시설 통합 과외가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용이 상당히 충실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때 바이오매스에서 CO2 표질에서 뭐 탄산수나 드라이 아이스도 활용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문한 건데 탄소 중립에서 드라이 아이스 활용이 정말로 탄소 중립에 실현하는 건지 드라이 아이스나 탄산수를 다시 이산화탄소로 환원되기 때문에 정말로 탄소 중립에 실현 가능한 제품인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바이오매스 그런 공정들이 생산이 있었는데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량 또한 이제 또 그게 이산화탄소 발생을 시키니까 그런 이제 포지티브나 네거티브 합산해서 정말 정량적으로 얼마나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은 드라이아스 탄산수를 실질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이제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적으로 방출한 것을 포집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고 그쪽에서 발생되는 드라이아스 탄산수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에는 사실 모든 것들은 에너지 자립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걸 할 때 에너지가 저희가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종합 바이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저희 에너지 자립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소개한 것 같이 산수 기자재에서 효율이 높은 기자재를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효율이 높은 공정을 많이 적용해야 되고 그런 숙제도 있습니다. 제 질문은 드라이 아이스나 탄산수가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인가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우리 한국환경공단에서도 지금 아마 탄소 중립을 위해서 통합과의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국가물산 클러스터에서도 우리 실전 프로젝트의 CBS 도입이라든가 탄소 중립 부담 구축, 또 내소스 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우리 황준 차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수자공사 이두진 부장님께서 스마트 상수 구축과 탄소 중립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맞나요? 수정자 지방상수조치에 저는 사실은 제가 하수 단거를 가지고 박사 학위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학위를 마치고 이제 환경공단으로 사실 가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뽑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수 단거 일은 하지 못했고 이제 저희 수자공사 와서는 상수 관망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공단하고 서로 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쭉 말씀하셨던 스마트 하수도
사실은 이제 저희는 스마트 상수도를 보여줘서 사우스 인프라에 전부 이제 스마트나 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저도 이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상수도에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관망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스템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를 하실 텐데 관망이 사실은 그 상수도에서 관리가 가장 어려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하수 관도랑 마찬가지로 지하에 내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물에 대한 접근이 되게 어렵고 항상 눈으로 확인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사고가 난다거나 위험이 생기면 그 리스크가 빠르게 전파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관리 어려운 점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단 없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수가 발생하면 뭐 가정뿐만 아니라 영업이나 산업계에 치명적인 위험이 오기 때문에 중단 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여러 가지 보안책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상수도 특히 관망 쪽은 시설이나 운영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기술, 새로운 계측 기술 이런 것들의 도입이 상당히 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상수도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화에 따라서 아주 빠르게 보급도 되고 있고 또 사실은 질적으로 상당히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수처리 분야의 최근 기술은 5세대라고 해서 아주 이제 미량어른 물질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관망 쪽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하나는 이제 사고를 미리 예측해서 예방하는 쪽의 기술 트렌드가 있고 하나는 운영을 효율하는 거죠. 운영을 효율한다는 게 제가 소개드린 스마트 기술들을 이용해서 에너지도 좀 줄이고 또 어떤 비용적인 효과도 있지만 또 시대의 어떤 안정성도 유지하는 이런 효과들을 또 사업 트렌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상수도는 스마트 하수도와 아주 유사한 어떤 프레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ICT 기술을 이용해서 계측 정보를 받는 부분, 그것을 통신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됩니다. 그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가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한 어떤 결과물들을 노출해 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을 통해서 스마트 상수도가 구축된다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케어트에서 보는 스마트는 특히 정수장 쪽에 이제 AI를 기반으로 하는 정수장 운영을 해석하는 이런 쪽의 기술이 한 파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수처리 공정에 AI를 접목해서 공정 운영을 아주 이제 최적화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최적화하는 것이고 또 더 발전하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데까지 발전해 나가는 분야가 관망 분야는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사고에 대한 대응. 중단 없는 용수 공급이 사실은 우리가 관로에 사고가 났을 때 많게는 반나절, 짧게는 몇 시간 정도의 여유 물량을 저희가 배수지가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사고에는 사실은 이제 반수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운전의 안전성을 기하는 부분이 스마트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저희가 스마트 사업을 시작했던 건 사실 2014년에 파주시를 대상으로 한번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때 저희 케어가 자체적으로 이 도심지 일부 지역에 계측, 아까 말씀드렸던 계측과 정보 통신을 이용한 기술을 접목을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했었고요. 그때 들어갔던 기술이 지금 뭐 오른쪽에 보시는 10가지 정도의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자동으로 계측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과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스마트하다고 표현하기 힘들지만 소비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기존의 수도 요금 고지라는 어떤 고지서에 어떤 제공하던 정보의 틀을 넘어서 조금 이제 앱을 이용한다거나 어떤 정황판을 이용해서 아주 가시성 있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어떤 그 소비자들에게 직접 수돗물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거 정수기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수질 검사 서비스에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스마트 기술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는 부분이 꽤 많은데 신경을 썼어요.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가 이렇게 뭐 그림으로 나열한 것이고요. 뭐 단기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은 효과는 상당히 이제 효과가 있다. 소비자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수용성이 높다라는 것을 했고, 그것이 이제 표현이 수돗물에 대한 인식도, 뭐 신뢰도나 혹은 수돗물에 대한 응용률이 향상되는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2019년에 큰 어떤 사고들이 있었죠. 인천에서 접수 사고 있었고, 그 위에 또 작년에는 유충이 발생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사고들이 있으면서 환경부에서 아주 단기적이지만 좀 효과성 있는 대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정부에서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대대적인 인프라에 스마트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이런 시류가 있었습니다. 그 시류에 맞춰서 스마트 상수 관광 구축이라는 사업이 수돗물 안심 종합 대책에 들어갔고, 이 사업은 전국의 지자체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스마트 기술들을 접목하는 이런 사업을 이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고 예산은 약 1조가 넘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여기 들어가는 이런 요소 기술들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그 기술은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저희 시범 사업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거기 일부 조금 바뀌어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관로 인식 체계나 정밀 여과장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어떤 기술들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요구에 의해서 기술을 반영했고 저희가 161개 지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을 총괄해서 사업비를 뽑았더니 이런 스마트 미터링 쪽하고 관로 세척을 하기 위한 관로를 이제 상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세척을 위한 인프라 거기를 장비를 집어넣는다거나 점검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쓰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이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이제 스마트 그 시범 사업과 이번에 환경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의 기술의 비교를 간단하게 기술을 제가 해서 설명해서 가겠습니다. 이건 뭐 수질 배치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뭐 하수 처리장의 TNS 같은 배치기라고 보시면 돼요. 정수장에 이미 있었고요. 이것을 이제 배수지 땅까지 확대를 하고 또 심지어 이제 간말까지 확대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수돗물을 생산해서 정수장에서 수질을 잘 알고 있지만 소비자 단에 가서 수질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체계를 확정했습니다. 하나는 위기 대응이죠. 수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관로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가기 전에 일단 지점에서 이 물을 자동으로 드레인 시켜주는 이런 설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 계측기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상 계측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밸브가 열려서 오염수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이렇게 됩니다. 잔염소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물에 이제 일정한 어떤 소독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소독 농도가 전체적으로 정수장 가까이서는 농도가 높고 소비자 간에 가면은 농도가 없거나 모자라는 이런 어떤 농도의 편차가 심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수장에서 과하게 넣지 않고 정수장에서도 적당한 농도를 넣고 관로상에서도 추가적으로 농도를 넣어서 소독 냄새가 아주 낮은 농도로 전체 관망에 고르게 지도록 하는 이런 균등화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세척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를 관로장에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정밀 여과는 혹시 정수장에서 처리한 물이 관로상에서 새로운 이물질에 노출된다거나 또 관로상에 담배가 붙어 있는 이물질이 탈리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런 관로의 흡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질적으로 흡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이렇게 정수장에서 쓰는 이런 여과 장치를 설치하는 그런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압계는 뭐 관로의 어떤 압력 변화를 감시하는 것이고 또 관로 인식 체계라고 해서 관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설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하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관로상을 흐르는 물의 양을 정확하게 계측하는 부분이 누수를 관리하고 수량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죠. 이런 어떤 수량을 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스마트 미터링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량을 실시간 계측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 제공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서 규칙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직 이후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 저희가 파주 시범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주 빠르게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스마트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사실은 구축 비용보다 훨씬 많은 운영비가 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 계측기가 있고 통신이 있고 또 운영해야 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처음 계측기나 이런 설비들을 구축하는 비용에 몇 배나 많은 돈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운영관리 관점에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처음부터 계측기 설치 위치나 개소스나 그 정보의 어떤 받아들일 양, 통신의 어떤 범위들을 우리가 정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사실은 이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나 사업장에서는 이것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10가지 기술, 5가지 기술들이 우리 운영하는 사업자 신뢰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술인데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에 좀 부합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격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상수도는 전반적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레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 기술이라면 이 수질 관리와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3단계에서 4단계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시 단위 이하, 분 단위나 소규모 시 단위는 이 수량 관리도 아직 제대로 못해요. 흔히 말하는 누수를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기술들을 도입하면 나중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부터 지적된 문제. 그래서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은 환경을 좋아하고 이번에 사업에서 적용 기술을 선정할 때 반드시 이러한 어떤 사전에 지자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모든 사업의 성과지표, KPI라는 성과지표를 가지고 나중에 이 효과를 검증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가져졌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제 제가 인천 적수사고 때 이 그림을 제가 캡처해서 받았는데 이게 인천에도 배수지에 약 한 40개, 50개 정도의 배수지에 계측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계측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계측기가 알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지 않았던 사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스마트 기술이라고 하는 계측 정보가 생산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스마트가 된다는 겁니다. 생산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취득해서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많은 계측기가 알람을 줬지만 인천의 수십만의 가구에 나온 적수를 막지 못했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구축되어 있는 스마트 기술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냐, 자신이 없으면 이것을 외부 업체에다가 맡길 것이냐, 또 이것을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어떻게 우리가 양성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뒤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케어호텔라인드 지방 상수도 몇 곳을 리스트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지자체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일정 부분은 제조사나 통신사에 위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다음 제가 시간이 초과됐나요? 네, 빨리 만나겠습니다. 이런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사실 지금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게 운영 가이드나 운영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구축에는 가이드나 이런 게 있는데 운영에는 가이드라고 표현하기 힘든 부분이 그 지자체가 그 시설을 도입한 목적과 활용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다양한 가이드의 사례가 나왔어요. 운영의 사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게 벌써 우리나라 수도 사업이나 하수도 사업의 주체들이 상당히 이 매뉴얼이나 가이드에 해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네 지자체가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고 남들 하고 있는 대로 우리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우리 과거에 이런 기술을 적용했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제가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누수를 잡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있는 발로를 아주 스피드하게 그리고 아주 고품질로 빠르게 보수를 해라 이런 뜻이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봤고 뭐 연구를 하면서 되게 봤지만 이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당연히 사고가 나면은 이상이 있는 누수를 발견하면 당연히 빠르게 복구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을 해보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 스마트 기술을 개척하지 못할 때는 월간 우리가 요금 사용량 기계식으로 검침원에 가서 검침하고 그걸 월간 사용량으로 환산을 하고 정수장 생산량을 빼면 월간 사용량 올해 한 번 정도 어느 지역이 누수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각 단위로 나눠서 블록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용량 배치하면 밤에 야간 사용량을 가지고 하루 만에 어디가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더 쪼개서 스마트 미터까지 도입을 하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을 랭킹을 매길 수가 있습니다. 계측기가 많아지고 정보가 많아지면 한 달에 한 번 알까 정보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그 스피드에 의해 가지고 세던 누수 한 달 내내 세던 누수를 한두 시간 만에 우리가 못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진보가 발생한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정보를 캐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요. 저도 뭐 공학을 했지만 이런 통계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데 우리 스케이워터에서도 지금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 인력별로 이런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뽑고 있어요. 사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말 운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실 그동안에 운영 관리 어떤 그 주체가 사실은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장비를 뜯어보고 하던 식의 운영이 아니고 이제는 드론이나 센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진단하는 시대로 넘어가고 그러려면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제가 참고해서 조언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탄소 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탄소는 우리 그 기본적으로 탄소 쪽에는 환경분담이 조사하신 한 10년 전에 조사하신 내용인데 정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이 실제로 한 6%밖에 안 됩니다. 정수장이 탄소를 중립시켜도 실제로 전체 그 환경기초 시설에서 미치는 사실 미비하죠. 사실은 그동안에 좀 소외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이나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진보가 좀 약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과양상수는 한 21% 정도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느 정상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제가 얻었고요. 그동안에 너무 누수 중심으로만 이제 사실 탄소 중립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있고 비용 효율 측면에서도 우리가 탄소를 줄이거나 에너지를 줄이면 정수장에서 효율적으로 이 비용 세이브가 발생해야 되는데 결국 수도 요금이라는 게 제한돼 있는 데서 요금을 이미 적자 상태에서 이거 줄이는 것에 대한 플렉스가 있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또 저희가 환경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한 거는 3가지 정도 제안인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우리 특히 수도 쪽은 전 과정 에너지 탄소 이제 카본 풋프린트라서 전체적인 어떤 탄소 발생 방향을 모른다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는 거.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에너지 진단 시설이 대부분 규모가 큰 시설입니다. 정수장 같이 이렇게 규모가 작은 데는 이런 시설들을 좀 의무화하죠. 의무화해서 이런 어떤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것 하나. 그러면은 탄소 저감 사업은 기본적으로 BC가 나올 수 없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기차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전기차가 경쟁이 없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탄소 저감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 방향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기본적인 국가에서 말하는 탄소 중립의 방향이 그 산업 생태계 내에서 탄소 중립을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제철 산업이나 이런 어떤 교통이나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만 탄소를 줄여서 국가적으로 탄소 저감량을 줄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각 산업 그 생태계 내에서 줄이는 게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각 산업 계세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기에 상수도 분야 특히 이제 이 에너지 저감의 비중이 낮지만 국가에서 대대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민간 시장과 연합해서 이 탄소 저감을 인센티브화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정책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아까 그 파주를 통해서 스마트 워터시티 우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확산이 안 된 이유가 설치는 충분히 잘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가 좀 미흡해서 타 지자체에 대한 확대가 어려운 것 같다라고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설치비 대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게 좀 자산관리적 측면으로 뭐 다는 아니셨더라도 부장님께서 좀 알고 계신 수준에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에 답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외국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기계 설비, 특히 이제 우리 말하는 계측 설비는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토목 구조물 30년, 50년 이렇게 보는 거에 비해서 그 수명이 짧죠.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그 기계가 가지는 성능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죠.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이제 지금도 유럽 같은 데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A 설비를 줄 거냐, B 설비를 줄 거냐 할 때 자산을 평가해가지고 이 자산이 처음에 투입비가 운영비가 얼마나 싸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LCC 분석이나 뭐 SA 분석을 해서 하듯이 지금 우리 이제 이 스마트 계측 기기가 도입이 되면 실제로 구축 비용에서 연간 그 구축된 설비가 운영 단계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산출을 하고 그걸 비교해가지고 이제 효용성을 평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 단계에서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걸 못했거든요. 제가 수질 계측기 예를 들었습니다. 수질 계측기를 저희가 도입할 때 계측기가 한 사이트에 한 2천만 원 했어요. 2천만 원 했는데 1년에 센서 교체비가 2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센서를 교체할 때 물론 점검 연비는 또 따로 있습니다. 센서 교체비만 없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을 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한 10년 쓰면은 센서 교체하는 비용이 구축 비용하고 거의 만났죠. 그럼 10년 뒤에 그 계측기를 전체를 다 드러내고 다시 또 설치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설치를 하나 해서 10년 동안 운영하면 저희는 설치비는 2천만 원, 운영비는 한 2,500만 원, 4,500만 원 예산을 미리 생각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2천만 원 설치하고 나중에 센서 교체비를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예지만 그냥 계측기를 다 내뱉는 거예요. 못 고칩니다. 센서 교체비에 돈이 없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통신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에 검토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계측기를 5개를 넣을 거냐, 10개를 넣을 거냐 고민을 할 때 감당하지 못하는 계측기는 최소화하고 다른 어떤 이제 설비를 했겠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 시설을 처음에 도입할 때 저희도 구축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의 관점에서 고려하지 못했어요. 착오가 있습니다. 네, 답변됐습니까? 네, 혹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네, 추가 질문사항이 없으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방사업은 수도 현대화 사업은 아마 공단에서 2016년도에 좀 시작됐습니다. 그때 아마 3조 3천억을 투입해가지고 100개 시설에 아마 그때는 아마 지방사 현대화 사업이 노후관 고철과 유수율을 향상에 좀 초점을 뒀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이제 관망 구축이라든가 탄소 중립 구축 이런 내용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수공에서 잘 취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 리브스 코리아 허재성 이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간은 15분인데 13분으로 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네, 먼저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립스코리아 허재성입니다. 우리 소장님의 그 강력한 그 요구에 의해서 제가 13분에서 15분 짧게
사실 저희가 이제 발표하려는 내용은 우리 국가 물산업 플라스타 사업단에서 앞서 이제 우리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기술 능동용 디지털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AI 기반 소프트웨어 센서 내장형 하수도 공정 운영 지원 시스템이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가 이제 탄소 중립하고 마무리를 했더니 바로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종수장 쪽에 탄소 중립도 그렇게 꾸준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보유하듯이 이제 하수장 쪽에서도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이제 주관 기업으로 있고 공동기관으로 UTC라고 해서 AI 부분의 데이터 시스템 연계하는 회사와 같이 공동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명지대학교 재능시스템 연구실 신정희 교수님 함께 자문을 받아가면서 AI 관련 회사도 진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앞서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떤 것을 진흥화한다는 거에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계측 데이터의 취득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우리 하수시장들은 수분석 데이터나 혹은 분석형 수질 측정기 등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연속성 데이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MLSS나 SS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하수 진흥화를 하기 위한 아래 세부 항목들, 예나 질소나 인, TOC 같은 부분들은 사실 측정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연수성 데이터를 바꾸는 부분, 물론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이 하수시장 운영을 할 때 작업자가 직관적인 경험에 의해서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수시장에서 많은 처리장들이 리타 운영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에서 펌프를 껐다 켰다 하는 것만 가지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해결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환경부에서 더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수도 관리책 구축 그쪽에 대한 이제 한 파트에서 하수도 진흥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AI 기술을 활용을 하겠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방식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의 방식을 적용을 해서 이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저희가 예전에도 통합관리 체계를 해서 자동화하겠다는 부분은 지난 2003년도인가요? 그래서 통합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런 ASM2D 기반의 화이트박스 모델을 사용해서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잘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GPSX 같은 이 고급 툴을 처리장에 있는 운영자분들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블랙박스 모델, 즉 AI 기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용자가 뭔가를 건드리지 않아도 자가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모델을 구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운영자가 이제 운영을 하는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서 뿌려줄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을 하기 위해서 기본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런 계측 데이터의 데이터입니다. 기존에 이제 만일에 EOD, COD, TNP, SS를 측정한다면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추가 설계 없이 기존에 TOC, COD, SS 기반의 계측 데이터, 계측기가 있으면 그 계측 데이터의 기반으로 TNP를 유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센싱 기술을 모든 기술에 적용을 해서 두 개를 엮어서 하나의 하수도 진흥화 시스템을 만들려는 과정입니다. 국내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제어기술 IT 기반의 자동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작년이죠.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운영 계획이라고 환경부에서 나왔고 이 운영 계획 중에 하수도 진흥화 부분에 대해서 공주 하수도장과 영동 하수도장 시범 사업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6월이죠. 그래서 이 사업이 나왔고 저희가 이쪽에서 공주 하수도장을 제안을 해서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범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백데이터들이 향후에 우리나라 하수도장 진흥화를 하는데 표준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고 같은 경우는 이미 5년 이상 선언돼 있고 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실시간에 수를 측정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측정하는 파트에서 데이터를 연산하고 분석하는 하드웨어 구성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파이썬 기반의 텍스플로우이고요. 시각화 프로그램은 파일 리포트 이상의
몇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서버들도 있고. 전체적인 기술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가 엣지 유닛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TNT를 추정하는 소프트웨어 센싱 알고리즘. 이건 광학 센서 타입의 모든 종류를 저희가 사실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다 구축을 해서 내일부터 이 데이터가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따가 탄소 중립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위추량을 예측하는 AI 기계학습 모델. LSTM 기반이고, 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을 해서 이제 나왔는데 아직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져서 최적화 단계에 있는 단계라 그게 구축이 되면 하드웨어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류 수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FNN 기반의 기계학습이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거의 구축이 끝났는데 이거는 관련된 연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원을 줄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약간 시간을 소요를 해서 지금은 이제 모델 구축이 완벽하진 않지만 막바지 단계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게 구축이 되면 이 방위실 예측 모델과 공정 인적 분석 도형을 같이 연결을 해서 이상 진단을 하거나 조기 감지 시스템적인 적용할 수 있도록 크게 네 가지 기술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저희 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6개, 내년에 총 660억 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서 저희가 2~3개 정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나라 하수대 전체 협도 적용 대입권하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규모가 만일에 이 사업과 동일하자면 4~5천 원 정도 시장 규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업화 해야 됩니다. 사업화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단기 매출로 60억 잡고서 수행을 하고 있고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현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 중에 저희가 한 40% 달성했고요. 그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단기 과제이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상황 맞춰가지고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보면 이런 실험들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있는 수요자 설계교육 내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수질 측정부하고 하드웨어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와셔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부스역을 꾸며서 마련하는 상태고요. 이제 올해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 이제 여기 이제 각각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이제 시연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결과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엣지 유닛 쪽에서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들의 흐름을 분석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수분석학하고 개척 데이터를 비교해서 상대 정확도 분석해서 이게 보정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판단하는 차까지 해서 화면 계획을 맞춰 있는 상태고 이거 이제 개발 막바지.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도 지능화 시스템 부분도 제품 이름은 나이스 스로어입니다. 나이스 스로어가 있고 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저희가 적용하고 있는 나이시스 워터의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건 나이스 스로어 부분이고요. 이렇게 우리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시설 내에 하수도 지능화에 필요한 부분만 운영해서 각각의 클릭을 하면 해당되는 곳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화면에 기억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약간 블러 처리한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오프라인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불러보셨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공주영동 시범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에 있는 사업단에서 외교술 능동력 디지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제안서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유수질 예측과 방식 예측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심의하시는 우리 이용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셔서 저희가 수주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 시범 사업의 시범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17개 지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공주하고 영동 하수처장을 하면서 많이 이제 진행이 될 것을 보고 좀 열심히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 한 곳은 저희가 사실은 설계 단계에 들어가서 올해 12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내년 초에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 한 3, 40억 정도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60억 하나라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술을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하는 분들의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는 부분이죠. 휴먼 에러를 최소화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운영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하수회장을 운영하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수회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전문가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대부분 위탁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4, 5년 운영하시다가 나가버리시면 새로 들어오신 분이 그거 제공하는데 1년 동안 하수회장 거의 없죠. 운영 인자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운영 업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입수를 예측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입수가 들어온 이후에 사후 대응이었다면 이 예측을 통해서 이제 선제 대응이 가능하죠. 특히 이제 공주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용량 이상으로 비가 오면 들어오기 때문에 바이패스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을 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류수가를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류수질이 만일에 우리 법정 수질을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걸 역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방류수질을 법정 수질을 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이 시스템에 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최적화 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부분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방류 수질을 낮춘다. 는 것은 전력량의 느낌하고 반대예요. 우리가 방류 수질을 좋게 만들려는 건 맞을수록 에너지 수는 사실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필연적으로 써야 되는 에너지 중에서 저희가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공주 하수장 설계를 할 때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 연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하수처리장에서의 탄소 중립은 크게 세 가지뿐이 없습니다. 전체 전력량 중에서 가장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게 간접펌프, 유입펌프, 송풍기 세 개입니다. 이거 세 개는 사실은 전체 전력의 60,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는 주로 유입펌프나 송풍기 혹은 반송펌프에 대해서 최적화하도록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최적화를 하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탄소 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탄소 중립이라는 전체 대전제를 보면 하수처리장은 사실은 되게 작습니다. 에너지 관리 대상 설비 큰 것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작은 양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해서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고 그리고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이거에 해당되는 이제 설계를 드리는 그러면 이제 연간 이 정도 이제 전력 사용이 되는데 배를 이제 활동량으로 해서 이제 배출기에서 못해서 그다음에 CO2 기준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 연간 37톤. 뭐 사실은 큰 거 아닙니다. 뭐 삼각형의 면적에 30평형 소나무 심는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그만 부분에서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12분. 예, 감사합니다. 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아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상하수도 스마트 관리 체계 추진으로 물산업 기술 제품 디지털화라든가 정보 통신 기반 개발이 필요해가지고 저희 국가 물산 플러스에서 능동형 디지털 지원 사업 일환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5개 기업에 약 2년간 20억을 지원하게 됐고 특히 리브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 지원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기술이 진짜 우수하다 보니까 공주에도 스마트 하수관체 수주를 했고 앞으로 또 큰 기대가 됩니다. 여기 계시는 어떤 기업들도 또 우리 능동형 디지털 지원 사업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이 없어 제가 그냥 혼자 얘기했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 기지개 좀 피십시오. 예. 맞죠. 너무 정확 같아요. 한 타임 남았습니다. 네. 옛날에 우리 그 메타버스 나올 때 사람들하고 술 먹을 때 얘기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야, 그 어느 지역의 메타버스냐? 전철 타고 타는 게 메타버스. 또 마을버스가 또 메타버스 전환된 사람들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전수지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산업 사례를 소개해드릴 대표팀 대표 전수진입니다. 저희 세션은 앞서 훌륭한 세션들은 정보 수업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 세션은 가벼운 마음으로 교양 과목 듣는구나. 요즘 핫한 메타버스가 저런 건가라고 하는 마음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제페토리스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제페토리스가 어떤 기업이길래 이 자리에 서 있을까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의 가상 공간을 건축해드리는 가상 건축사무소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 기업입니다.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가상 회의실을 제작을 해드리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이 자리까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늘 강의도 듣고 하면서 제가 쓰는 물이랑 마시는 물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정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간 거구나 이것에 정말 많은 감탄을 했습니다. 메타버스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현실 세계 위에 컴퓨터 그래픽을 전입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는 포켓몬고를 가져왔는데요. 몇 년 전에 아주 핫했죠. 사람들이 막 길 가다가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거기에 갑자기 포켓몬이 나와서 그 포켓몬을 잡는 게임을 즐겼었는데 그것을 증강현실의 아주 좋은 예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패션 산업계에서도 증강현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명품 브랜드 구찌에서는 어플을 통해서 신발을 고르고 그 카메라를 통해서 제 발을 비추면 제 발이 마치 구찌 신발을 신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비춰주면서 소비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프 로깅입니다. 단어 그대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는 것인데요. 제가 예시로 띄워놓은 것처럼 바로 SNS가 그런 라이프 로깅에 아주 최적화된 예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나는 SNS 안 하는데 그럼 나는 라이프 로깅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게 요즘 스마트워치도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만보기 기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걸었다. 오늘 나 10,000보는 넘게 걸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건강앱을 켜고 아니네 10,000보는 조금 안 되네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기도 하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지금 스마트 기기들이 저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니면 활동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울 세계가 있는데요. 거울 세계는 이것 또한 말 그대로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 세계에 복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티맵이죠. 내비게이션 어플 티맵이 없이 가상의 공간에 현실 세계의 정보를 그대로 모아서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화해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찾기의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데이터를 가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시로는 배달의 민족을 띄워놨죠. 요즘 배달 음식 정말 많이 시켜 드실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 밖으로 나가기는 그러니까 배달 음식점들이 어떤 곳이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라든지 홍보물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데이터들을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가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자들에게 배달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상현실입니다. 지금 여성분이 무언가를 쓰고 계시죠. 가상현실이라고 하면은 가상의 공간을 실제와 유사하게 그대로 구현한 기술을 말하거나 아니면 특정 공간을 구현한 기술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들 중에 이 말 진짜 찰떡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헛것이 보인다 그러면 증강현실, VR, AR이고 헛것만 보인다 하면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호라이즌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메타버스 플랫폼이 될 것인데요. 최근에 페이스북이 상호명을 바꿨죠. 메타 플랫폼으로.
그만큼 저커버그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있는 다음 세대는 메타버스가 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큘러스 워크룸이라는 것을 동시에 병행할 건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기획 속에 여성분이 착용하시는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오큘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겟업타운입니다. 겟업타운 요즘 기관 및 단체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가상 오피스에 최적화되어 있고 최대 500명까지 접속 가능한 서버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라든지 컨퍼런스, 박람회 등에서 겟업타운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화면 공유가 가능하기도 하고 마치 줌과 비슷한 기능인데 제 아바타가 다른 상대의 아바타에 접근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캠이 켜지면서 상대방의 얼굴과 제 얼굴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에도 용이한 플랫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센트럴랜드는 NFT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NFT 기반의 플랫폼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을 해서 가상 공간을 사고팔고 하는 경제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페토와 일프렌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이 제페토인데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플랫폼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 플랫폼은 3년이나 된 플랫폼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출시한 신생 플랫폼이고요. 제페토의 가장 큰 특징은 오픈소스가 제공이 되어서 크리에이터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제페토의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빌드할 수 있고 아니면 아바타의 아이템 같은 거, 옷이라든지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판매를 해서 직접 수익화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뒤늦게 출시를 했지만 제페토가 가지고 있지 않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제페토에서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돌아다녀 볼 수는 있지만 실시간 화면 공유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뭔가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조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었는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화면 공유도 아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해서 중소규모의 회의에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단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으셨는데 나 한번 도전해볼까라고 하신다면 UI가 굉장히 단순한 이 트렌드를 한번 깔아보시고 아바타로 어떤 게 있지 하고 나도 한번 구경해보자라고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시는 사진이 겟업타운의 모습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청년 일자리 박람회를 이제 겟업타운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으로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기업별로 부스가 제작되어 있고 구직자가 이제 해당 부스에 접근을 하면 해당 일자리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진행 상담을 할 수 있었고 사상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춘커피 페스티벌인데 저희가 줄여서 청커페라고 부릅니다. 청커페는 통파구와 한국경제신문사가 매년 주최를 하던 음악 페스티벌과 이제 커피 브랜드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행사 역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해야겠다라고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페스티벌이라든지 공연 같은 것들을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커피 브랜드들은 제페토 내에 브랜드별로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이 일방적으로 그냥 송출하는 유튜브 방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맵을 놀러가서 인증샷도 찍고 이벤트에 참여를 해서 기프티콘도 받고 행사의 참여도를 높였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랜드들의 변화에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제페토의 웹을 만들었습니다. 박물관 하면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 유저들이 저 웹에 들어가서 반가사유상을 보기 위해서 웹을 막 돌아다니면서 보물을 모아오고 반가사유상을 직접 보면서 와 이런 게 우리 문화재였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CU입니다. 요즘 편의점 브랜드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CU 같은 경우는 아주 발빠르게 제페토 내에 2개의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학교하면 매점이 떠오르고 한강하면 한강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교실맵과 한강맵에 CU 매장을 2개를 입점을 시켰습니다. MZ세대에게 브랜드 각인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냥 애들 하는 게임 아닌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산업부에서는 어떻게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그니토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솔루션인데 대화형 도구인 가상인간 앞에서도 계속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가상인간에다가 의료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의료 상담과 선별적인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장 특화되어 있는 부분은 심리 상담 분야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기 위해서 해당 병원이라든지 상담소에 방문하기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선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건강진흥형 가상 비서를 들 수 있게끔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밑은 가상 실험실 랩스터의 사진입니다. 실험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많은 경제적인 부담도 들고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이 약 100만 개 이상이 될 정도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면 즉각적으로 실험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수치화를 바로바로 데이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가능 교육으로 확산이 되기도 했고 의료계와 과학계에서 교육 솔루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자율주행입니다. 역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 학습시킨 데이터들이 어떻게 구동이 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를 실제 물리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많은 인허가와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물리적 테스트보다 더욱더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NCS였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 및 첨단 전자제품 산업까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산업개발의 AR 품질 관리 플랫폼입니다. 지금 여기 남성분께서 안전고글 같은 걸 착용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안전고글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입니다. 이미지에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듯이 실제 세상에 홀로렌즈를 통해서 가상 3D 그래픽을 바로바로 구현시켜서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지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편리하고 영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웨어러블 기기가 함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 정보를 통해서 구축 이전의 과정을 AR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적용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이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곳이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그런데 메타버스라고는 많이 들었지만 실생활에서는 적용되기까지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좀 더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MZ 세대들은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10년 뒤, 20년 뒤 그들에게는 얼마나 더 이 플랫폼들이 익숙해지고 이 시스템이 익숙해질까라는 것을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의 플랫폼이라도 꼭 사용을 해보시고 미래를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마 그동안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잘 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아마 주식시장에는 메타버스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미래의 산업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메타버스 관련 주식은 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아마 제가 그 2019년도 보니까 현대아파트 우리가 지금 시가가 한 50을 배급하는데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 9달러 하더라고요. 작년에 50달러 올랐더라고. 5배를 오르더라고. 그래서 얼마입니까? 요즘 아주 활발하게 그래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이더리움 최고치 찍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요? 아마 같이 가면 한번에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럼 바로 사나 이렇게 아파트를 강남의 걸. 그러니까 아마 본인 직접 소유를 못하니까 이제 가상 공간에서 그걸 삼으로서 만족을 느낀답니다. 지금 계신 분들도 강남에 아파트가 없으면 메타버스 공간에 가서 자기만의 막 한 동을 사도 이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저희 12시에 맞춰야 아마 15분 늦게 했습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자와 또 참석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대주제가 물산업의 탄소 중립, 또 물산업과 탄소 그리고 메타버스였는데 아마 본 섹션이 상당히 어떤 내식이 있었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큰 박수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